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하며 자신의 여동생을 선택한 남편에게 박민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죽이고 기다려보세요. 그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고 화려한 결혼식 한복판에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파멸시키는 순간이야말로 올해 가장 통쾌한 금융적 카르마의 복수일 테니까요.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박민지, 30세. 나의 진짜 직업은 독립적인 시니어 법의학 감사인이자 대한그룹의 비밀 대주주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를 본다면 당신은 그저 낡고 색이 바랜 꽃무늬 몸옌 바지를 입은 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직접 만든 황금 세장인 이 호화로운 저택의 부엌 한 구석에 서 있는 임신 8개월의 불쌍한 여자로만 볼 것이다. 나는 몇 년 전 내가 결혼한 남자를 시험하기 위해 이 거짓의 무대를 설계했다. 그가 사실은 내가 차려준 밥상 위에서 스스로 왕이 된 줄 착각하게 내버려 두었다. 내 남편 강준호는 내가 익명의 지주회사를 통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이사다. 그의 눈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 그는 맨몸으로 시작해 성공 신화를 이룬 자수성가형 비즈니스 천재다. 현실은 그는 내가 한 최악의 투자일 뿐이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무능함을 완벽하게 가려주었다. 최근 들어 그는 나를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서류 뭉치처럼 쳐다보았다. 불룩 나온 배 때문에 더 이상 보기 좋지 않고 그가 새로 집착하게 된 상류층 사교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엔 짐스러운 존재.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다. 민지야, 넌 차 하나 제대로 못 끓이니? 너무 달잖아. 그러니 몸이 그렇게 붓는 거야. 시어머니 김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 끝에서 계산적인 생각에 잠겨있던 나를 깨웠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내가 준호의 계좌를 통해 보내준 월 생활비의 찌꺼기로 산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다. 김 여사는 존경받기를 갈망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지위를 숭배하는 늙은 여자다. 그녀 눈에 나는 그저 가난하고 쓸모없는 여자일 뿐이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가 내 개인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직접 구매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하지만 오늘 밤은 이 가족에게 그저 평범한 밤이 아니다. 역겨운 거만함으로 긴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특별한 손님이 있다. 그녀는 바로 내 여동생 27살의 박수진이다. 수진은 기생충에 살아있는 정의 그 자체다. 우리가 10대였을 때부터 그녀는 항상 내가 가진 것은 자신도 가져야 한다는 거짓된 정의를 요구했다. 오늘 밤 그녀는 내가 아주 잘 아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다. 그 목걸이는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 회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그 거래 내역은 이미 내 개인 법의학 감사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나는 점점 불러오는 배 때문에 힘겹게 차가 담긴 나무 쟁반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내 머릿속 뇌는 그 어떤 컴퓨터 프로세서보다 수천 배는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유리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다. 막 퇴근한 참이었다. 그의 비싼 정장은 아주 단정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옷깃에 묻은 값싼 향수 냄새는 지금 수진이 뿌린 것과 정확히 같은 향이었다. 앉아. 민지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내 발밑에 대리석 바닥처럼 차가웠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에 대한 따뜻한 인사는 없었다. 그는 곧장 수진 옆에 앉았다. 그들의 거리는 시아주버니와 처제 사이라기엔 너무 가깝고 친밀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나는 아주 약하고 순종적으로 들리도록 목소리를 조절하며 조용히 물었다. 나는 바보 아내 역할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연기했다.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내 경멸적인 동작으로 테이블 위로 던졌다. 봉투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 배 바로 앞에 멈췄다.
이혼 서류야. 이미 정식으로 서명했어. 우리 지금 당장 헤어졌으면 좋겠어, 민지야. 너와 이 비참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지독히 잔인한 동의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김 여사는 숨길 수 없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셨다. 수지는 새빨갛게 칠한 손톱을 바라보며 이 상황에 무관심한 척했지만 입꼬리는 야생적인 승리의 웃음을 참느라 경련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봉투를 쳐다보다가 남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 아이를 임신한 지 8개월인데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목소리는 일부러 떨리게 만들었다.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역겨움을 느낄 만한 뛰어난 연기였다. 널 사랑한 적 없으니까, 민지야. 준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손에 쥔 듯한 오만한 남자의 자부심이 묻어났다.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큰 실수였어.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은 항상 수진이를 향해 있었어. 그 말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그 역겨운 말들은 지금 내가 풀고 있는 치명적인 수학 방정식의 추가 변수에 불과했다. 준호는 의도적으로 내 동생에게 고개를 돌려 내 앞에서 그리고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마침내 나를 쳐다볼 용기를 냈다. 그녀의 눈은 인생 최대의 트로피를 쟁취했다고 느끼는 값싼 불륜녀의 절대적인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미안해 언니. 하지만 준호 오빠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사랑했어. 우린 비밀리에 사귀었고 서로의 첫사랑이었지. 언니는 준호 오빠가 맨손으로 경력을 쌓는 동안 잠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존재였을 뿐이야. 이제 오빠는 성공했고 우린 함께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래, 맞아. 김 여사가 찻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재빨리 거들었다. 준호는 이사라는 자기 지위에 걸맞은 아내가 필요해. 예쁘고 우아하고 현대적이고 상류층 파티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내 말이야. 너처럼 부엌대기나 하는 촌스러운 몸취에 바지 입은 여자가 아니라 수진이가 강준호의 아내가 되기에 훨씬 더 어울려. 게다가 넌 처음부터 내 아들 소유의 이 호화로운 집에 얹혀 살았잖아. 오늘 밤 마침내 그 역겨운 진실이 완벽하게 드러났다. 내 여동생이 알고 보니 고등학교 시절 내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것이다. 그들은 내내 내 등 뒤에서 미친 듯이 놀아나며 나의 허구적인 어리석음을 비웃었고 준호가 나를 길바닥에 내버릴 만큼 충분히 부자가 되기를 조용히 기다려왔다. 준호는 수진을 첩으로 삼고 내가 쓰는 것과 같은 접시에서 그녀에게 밥을 먹여준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그럼 저는요, 오빠.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흐르도록 억지로 만들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건 전적으로 내 사정이지. 준호는 지독히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아이를 낳으면 출산 비용으로 충분한 위자료를 줄게. 이 집에서 영원히 꺼져. 수진이가 다음 주에 여기로 이사 올 거야. 우린 안방 가구를 전부 싹 바꿀 거고. 그들 셋은 내가 울부짖으며 준호의 발치에 기어 매달리거나 히스테릭하게 수진의 머리채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눈앞에 임신한 여자가 오늘 밤 완전히 무력하고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정말로 믿었다. 그들은 큰 실수를 했다. 내 거짓 눈물이 흐르는 뒤에서 나는 준호가 내 동생 수진의 계좌로 불법 자동이체한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머지않아 그를 뿌리까지 가난하게 만들 민사소송 조항들을 정밀하게 저울질하고 있었다. 나는 전혀 상심하지 않았다. 나는 순수하게 역겨웠다. 이 존벌레 같은 자들이 벌이는 값싼 연극에 진절머리가 났다. 이 호화로운 집, 그들이 거만하게 딛고 서 있는 수입, 대리석 바닥부터 내 동생의 목에 걸린 수억 원짜리 훔친 보석까지 모든 것이 100% 내 소유다.
준호는 그의 연약한 남성적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가짜 이사직함을 준 하찮은 직원에 불과했다. 알겠어요, 준호 씨.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손등으로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은색 펜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몸을 약간 숙인 다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준호는 아내가 오늘 밤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란 듯했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 이상한 어색함을 재빨리 무시했다. 수진과 김 여사는 즉시 승리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방금 가난한 기생충을 추운 길거리로 쫓아냈다고 확신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내 집 안에서 웅장한 미래를 계획하며 이제는 대놓고 웃는 그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배를 쓰다듬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냉소가 마침내 내 입가에 번졌다. 오늘 밤 실컷 즐겨. 준호, 수진, 김 여사, 내 마음속 목소리가 죽음 같은 침묵을 갈랐다. 너희들의 덧없는 부에 환상의 찌꺼기를 마음껏 누려. 내일 아침 집행관인 내가 너희 셋이 썩은 하수구 냄새 나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울게 만들고 모든 금융기관의 역사에 영원히 쓰레기로 기록되게 할 테니까. 안방문이 내 등 뒤에서 굳게 닫혔다. 차가운 금속 이중 잠금 장치가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그 순간 억압받는 아내처럼 구부정했던 내 어깨가 다시 완벽하게 꼿꼿이 펴졌다. 눈가에 고였던 인공 눈물은 흔적도 없이 말라버렸다. 흐느낌도, 문 뒤에 주저앉는 장면도, 침대 위에서 신세를 한탄하는 일도 없었다. 이 방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다. 사치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가 특별히 설계한 건축적 특징이다. 나는 방구석의 큰 거울로 다가가 이 낡고 색 바랜 꽃무늬 몸리엔 바지를 입은 내 모습을 비췄다. 이 옷은 연극 의상일 뿐 오만한 남자와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눈을 멀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위장복이었다. 나는 차분한 동작으로 그 옷을 벗고 우아한 검은색 두꺼운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임신 8개월의 부푼 배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아가. 내 엄마는 기생충들이 우리 궁전을 빼앗도록 내버려두는 약한 여자가 아니란다. 나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티크 원목 책장으로 걸어갔다. 준호가 책 읽기를 너무 게을리해서 한 번도 만지지 않은 두꺼운 백과사전들 뒤에는 망막 스캔 패널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숨겨진 작은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녹색 불빛이 소리 없이 깜박였다. 나무벽이 부드럽게 옆으로 밀리며 듀얼 모니터 화면, 개인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내 모든 익명 지주회사의 정식 증서를 보관하는 강철 금고로 가득 찬 3제곱미터 넓이의 비밀 작업실이 드러났다. 이곳이 나의 진짜 세계다. 집행관의 작전 본부. 나는 인체공학적 가죽의자에 앉아 내 멍청한 남편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대한그룹의 금융데이터 심장부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초고도 암호화 노트북을 켰다. 강준호는 항상 운영이사라는 자신의 직위를 자랑스러워하며 그 자리가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 자리는 그의 남성적 자존심을 만족시키면서도 내 감시하에 두기 위해 내가 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추며 최고 등급의 인증코드 시리즈를 입력했다. 나는 지난 3년간 강준호의 이름이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 모든 변동사항, 모든 승인 기록을 샅샅이 뒤지며 전면적인 법의학 감사를 시작했다. 내 남편은 잘생긴 얼굴에 말솜씨는 좋을지 몰라도 디지털 기록에 관해서는 아주 멍청한 남자였다. 첫 번째 모니터 화면에는 회사의 운영 현금 흐름 그래프가 표시되었다. 한편 두 번째 화면은 유령 공급업체 지출 항목 아래 숨기려 했던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걸러내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설계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반복적인 이상 징후를 감지하자 내 눈이 가늘어졌다. 아주 깔끔하지만 나 같은 금융 전문가에게는 꽤 원시적인 패턴이 있었다.
준호는 은밀한 자동이체 시스템을 설계했다. 매월 15일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 자금이 입금된 직후 환상적인 금액의 돈이 자동으로 빛나는 미래 주식회사라는 유령 회사 계좌로 이체되었다. 물론 내가 그 허울뿐인 회사의 구조를 겹겹이 파헤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몇 초 만에 최종 수취 계좌 소유주의 이름이 내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박수진, 내 여동생. 아까 거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훔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하던 그 값싼 불륜녀. 나는 점점 더 넓어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계좌 변동 내역을 추적했다. 이것은 단순히 명품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용돈 수준이 아니었다. 가장 큰 거래는 6개월 전 내가 준호에게 임신 사실을 막 알렸을 때 일어났다. 부동산 자산 지불로 분류된 대규모 자금 인출, 55억 원이라는 돈이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완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현금 인출되었다. 모든 것이 박수진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준호는 내 회사 돈으로 내 동생에게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사준 것이다. 내 배가 그의 아이를 품고 커지기 시작할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내 땀으로 산 비싼 침대에서 웃으며 사랑을 나누고 애초에 내 소유였던 집에서 나를 쫓아낸 후의 미래를 계획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나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다. 아주 차갑고 치명적인 웃음. 준호는 자신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내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을 뿐이다. 정말 멍청한 남자야, 강준호. 나는 깜빡이는 모니터 화면에 대고 속삭였다. 방 한가운데 코끼리만 한 디지털 흔적을 남겨놓고 네가 얹혀 산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모든 이체 증거, 불법 자동이체 서류, 그리고 수진의 펜트하우스 소유권 증서를 인쇄했다. 그 서류들은 프린터에서 조용한 소리를 내며 나왔다. 한 장 한 장이 그들을 금융지옥으로 보내는 황금 티켓이 될 것이다. 이 증거만으로도 준호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감옥은 너무 쉬운 처벌이다. 감옥은 여전히 그에게 비바람을 피할 지붕과 공짜 밥을 제공한다. 나는 훨씬 더 우아하고 영혼을 짓밟는 고통을 원했다. 나는 절대적인 파멸을 원했다. 나는 서랍에서 위성 전화를 꺼냈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특별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무겁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답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지 사모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 독점 계약하에 있는 가장 냉혈한 기업 변호사 최 변호사가 인사했다. 최 변호사님, 일할 시간입니다. 나는 서두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강준호 이름으로 민사소송 서류를 준비하세요. 55억 원의 기업 자금 횡령 혐의로 고소하세요.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배를 추가해서 강제 자산, 청산 집행 계획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언제 집행할까요? 내 신호를 기다리세요. 그들이 값싼 결혼 파티를 먼저 열게 놔두세요. 나는 그들의 하객들 눈앞에서 그 펜트하우스를 압류하고 수진의 모든 보석을 빼앗고 싶어요. 은행 측과도 협조를 확실히 해주세요. 내가 명령을 내리는 즉시 강준호와 박수진 명의의 모든 계좌는 동결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빈틈없이 올려주세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사모님, 오늘 밤 압류 서류를 처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최 변호사님. 나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덧붙였다. 최고 수준의 보안팀을 준비시키세요. 집행 시 내 집에서 어떤 물건도 그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들은 입고 있는 옷만 걸치고 내 궁전에서 나가야 합니다. 나는 그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도시 외곽의 허름한 오두막에서 끝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그들이 이 도시에서 가장 비참한 노숙자가 되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작업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뱃속 아기의 작은 발길질을 느꼈다. 나는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었다. 이 순간부터 이 벽 뒤에서 억압받는 바보 아내의 역할은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다. 배신자에게는 자비란 없다. 준호, 수진, 그리고 탐욕스러운 김 여사는 스스로 기생충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정원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그 기생충을 뿌리까지 뽑아 재로 태워버리는 것은 나의 의무다. 나는 그들이 내가 만든 성공의 환상을 즐기며 높이 날아오르도록 내버려 둔 후 마침내 그들의 날개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훗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역사 속 쓰레기로만 기록될 것이다. 아침 햇살이 주 식당의 실크 커튼 틈새로 스며들었다. 길게 뻗은 이탈리아 대리석 테이블을 비추었다. 나는 어젯밤과 같은 낡고 색바랜 몸옌 바지를 일부러 입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눈밑이 약간 검게 변했다. 결혼 생활의 운명을 슬퍼해서가 아니라 밤새도록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민사 소송을 구상했기 때문이다. 식탁에서는 값싼 코미디 쇼가 이미 시작되었다. 강준호는 상석에 앉아 있었다. 사실은 내 주식 포트폴리오 배당금으로 산 의자다. 그는 맞춤 제작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아주 오만하고 자신감에 차 보였다. 그의 오른쪽에는 내 동생이자 뻔뻔한 불륜녀인 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토스트에 잼을 바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합법적인 안주인인 양 행동했다. 그리고 물론 테이블 구석에는 김 여사가 손가락의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내가 이미 익숙해진 경멸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앉아, 민지. 준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명령했다. 그의 눈은 손에 든 스마트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가장 먼 의자를 끌어당겨 부푼 배를 감싸 안고 조용히 앉았다. 변호사에게 최종 서류를 인쇄해달라고 했어. 어젯밤에 합의했잖아. 이제 서명이 필요해. 준호는 얇은 서류철을 내 쪽으로 던졌다. 서류는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내 빈 접시 앞에 정확히 멈췄다. 이혼 합의서. 나는 거기에 인쇄된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남편에게 아주 유리했다. 물론 그가 제안한 출산 위자료는 내 주식시장에서의 하루 자본 이득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너무 오래 읽지 마, 민지야. 넌 법률 용어 이해 못할 거야. 김 여사가 작은 소리로 웃으며 비꼬았다. 그냥 서명해. 준호가 너한테 위자료를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친절한 거야. 내가 걔라면 지금 당장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냈을 걸. 너도 분수를 알아야지. 넌 지금까지 내 아들의 호화로운 시설에 얹혀 살았잖아. 넌 이 가족의 기생충에 불과해. 수진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 목소리는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맞아요, 언니. 준호 오빠가 언니 출산 비용을 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나중에 분유 살 돈 더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요. 제 쇼핑 예산에서 좀 떼어줄게요. 어차피 저랑 준호 오빠는 우리 결혼을 위해 안방을 곧 리모델링 할 거거든요. 그러니 언니는 지금부터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역겨운 오만함으로 가득 찬 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바보 여자라고 생각했다. 수지는 자신이 사용하는 돈이 내 회사 금고에서 불법 자동이체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쇼핑 잔돈으로 분유값을 제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여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언니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벌레에 불과했다. 이게 당신의 최종 결정인가요, 준호 씨? 나는 표정을 바보 같고 체념한 듯 보이게 유지하며 무미건조한 톤으로 물었다. 정말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자기 여동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준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오만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잘 들어, 민지. 비즈니스 세계는 냉혹해. 나는 내 성공을 대변해줄 동반자가 필요해. 수진이는 상류층 여자야. 내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지. 다른 이사들 부인들과 어울릴 줄도 알고 반면에 넌
넌 샐러드 포크랑 고기 포크도 구분 못하잖아. 촌스러운 몸된 바지 입고 내 집에서 돌아다니는 꼴은 이제 신물이나. 그 서류에 서명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넌 여기서 떠나야 해. 내 집이라고 그가 말했다. 이 남자의 오만함은 정말로 그의 이성을 멀게 했다. 그는 이 1000제곱미터 땅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토지 증명서가 내가 100% 지배하는 지주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는 며칠 안에 내가 이사회에서 절대적인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그의 모든 직위를 박탈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류철 옆에 놓인 펜을 아주 계산된 느린 동작으로 집었다. 나는 인지 위에 내 서명을 했다. 그 서명은 패배가 아니라 강준호에게 내려진 재정적 사형 선고였다. 나는 서류철을 준호 쪽으로 다시 밀었다. 그는 마치 수조 원짜리 입찰을 따낸 것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좋아. 준호는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넌 아래층 손님방에서 자. 2층에서는 더 이상 널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기억해, 절대 문제 일으키려고 하지 마. 안 그러면 내가 한 푼도 못 받게 할 테니까. 오, 준호. 나는 당신에게서 한 푼도 원하지 않아. 나는 당신의 가장 밑바닥 자존심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나는 아픈 허리를 받치며 천천히 일어섰다. 알겠어요, 오빠. 그게 당신 뜻이라면 아래층 방으로 옮길게요. 두 분 결혼 계획으로 아주 행복하시길 바라요. 나는 몸을 돌려 식당을 떠났다. 내 등 뒤에서 김 여사가 준호를 칭찬하며 만족스럽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집에서 쓰레기를 치운 그의 단호함에 대해서 수지는 오늘 오후 유명 디자이너 부티크에서 호화로운 웨딩드레스를 피팅하는 것에 대해 애교를 부리며 이야기했다. 곧 정지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그들끼리 파티하게 놔둬라. 오늘 훔친 돈을 다 쓰게 놔둬라. 왜냐하면 그들이 긁는 모든 원화는 내 개인 법의학 감사 보고서에 기업 횡령의 추가 증거로 깔끔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집행관인 나는 모든 틀을 완성했다. 자산 청산이 집행될 때 준호는 직업만 잃는 것이 아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허구적인 주식과 옵션은 내가 전혀 팔리지 않는 독성 자산으로 바꿔버릴 것이다. 그의 이름은 평생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기업 수배자로서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 그리고 내 동생, 그 재물에 미친 수지는 가차없이 그녀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강제로 끌려 나올 것이다. 나는 김 여사가 자신의 짝퉁 물건들을 챙기면서 더 이상 기댈 지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거만한 얼굴을 보는 것이 몹시 기대된다. 그들 셋은 내가 도시 가장 깊숙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곳에서 하수구 냄새가 수진의 값비싼 향수를 대신하는 새로운 향수가 될 것이다. 그들의 파멸의 절정의 밤은 이미 내 머릿속에 정해졌다. 준호와 수진이 그들의 비밀 결혼의 호화로움을 축하하는 날이 내가 그들의 신분을 자존심 없는 노숙자로 공식화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역사 속 쓰레기로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눈을 감은 채 가장 잔혹한 파산의 벼랑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래층 손님방으로 이사한 것은 내가 조용히 즐기는 풍자 코미디였다. 이 방은 안방의 3분의 1 크기로 수영장이 보이는 큰 창문도 없고 아주 딱딱하고 표준적인 가구만 갖춰져 있었다. 완벽했다. 이 좁은 공간은 나를 준호의 오만한 시선과 김 여사의 날카로운 비난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다. 점점 불러오는 배를 안고 나는 억압받고 무력한 아내로서의 위대한 유니폼이 된 낡은 몸갰 바지를 포함한 내 위장용 옷들이 담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내 비싼 드레스들을 위층 옷장에 남겨두었다. 불륜여인 수진이 굶주린 개가 남은 뼈다귀를 찾듯 탐욕스럽게 그것들을 약탈하게 내버려 두었다. 조금 열어둔 손님방 문틈으로 나는 오늘 아침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준호는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멋져 보였고 요염하게 몸을 흔드는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내 동생은 눈부신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내가 훔친 돈으로 산 것이 분명한 샤넬 한정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오늘 케이터링이랑 웨딩홀 장식 계약금은 내 블랙카드로 내 자기.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일부러 내게 들리도록 목소리를 키웠다.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업체로 골라. 이사 부인은 결혼식 날 싸구려처럼 보이면 안 되거든. 고마워요, 오빠. 우리 결혼식이 올해의 결혼식이 되게 할게요. 수진이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조금의 거리낌이나 부끄러움 없이 남편의 뺨에 키스했다. 그들은 크게 웃으며 차고에 반짝이게 주차된 유럽산 스포츠카를 향해 걸어나갔다. 김 여사는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세상을 다 가진 줄 아는 두 기생충에게 자랑스러운 축복을 보냈다. 멍청이들, 그 고급차의 엔진 소리가 마당에서 멀어지고 김 여사가 거실에서 아침 드라마에 다시 몰두하자마자 나는 손님방 문을 굳게 잠갔다. 성냥갑만 한 크기의 휴대용 신호교란 장치를 작동시켜 이 방에 도청 장치가 없는지 확인했다. 내 초고도 암호화 노트북이 다시 켜지며 푸른빛이 내 얼굴에 반사되었다. 검은 인터페이스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녹색 코드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가짜 생명 유지 장치를 끌 시간이다. 집행관이 그림자 속에서 일할 시간이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부동산 인인프라였다. 현재 김 여사가 밟고 있는 호화로운 저택과 수진이 차지한 강남의 호화 펜트하우스. 둘 다 내 유령 자회사인 마헤스와리 홀딩스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추며 스위스 중앙은행과 직접 동기화된 국제법률 포털에 접속했다. 단 3번의 다층 인증 클릭만으로 나는 수십억 원 가치의 두 자산의 소유권 증서 전체를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비밀 신탁 펀드로 이전했다. 이제 법적 허점은 단단히 막혔다.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할 틈이 없다. 어떤 은행도 준호의 이름으로 압류할 공간이 없다. 이 집은 이제 절대적이고 법적으로 내 상속인의 소유가 되었다. 내 뱃속에 있는 약이. 두 번째 목표, 재정적 혈류. 나는 대한그룹의 운영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 법의학 감사 패널을 열었다. 준호는 지금까지 유령 공급업체 예산의 허점을 이용해 조작한 불법 자동이체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여 정기적으로 수진의 계좌를 채워왔다. 나는 단순히 그 돈줄을 끊지 않았다. 그건 너무 단순하고 그를 너무 일찍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훨씬 더 치명적인 일을 했다. 나는 최고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을 발동시켰다. 나는 준호의 블랙카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후속 거래를 자금 세탁 및 사기 행위로 분류하는 특수 알고리즘을 주입했다. 하지만 나는 그 검증 상태를 은행 대기 시스템에 매달려 있게 놔두었다. 이것은 수진이 오늘 다이아몬드 보석 부티크나 5성급 케이터링 업체에서 거만하게 그 카드를 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단말기에서 거래가 보류 중인 상태로 남겨두고 결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월말 청구 시점이 되면 그 거대한 청구서는 아무도 갚을 수 없는 준호의 개인 빚으로 폭발할 것이다. 내 남편이 자랑하던 그 블랙카드는 내가 공식적으로 독성 자산으로 바꿔놓았다. 내 위성 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 실패를 모르는 내 수석 변호사 최 변호사의 이름이 떴다. 보고 상황 최 변호사님. 나는 지독히 차갑게 인사했다. 내 눈은 계속해서 녹색으로 빛나는 내 개인 주식 포트폴리오 그래프의 움직임에서 떼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모님의 정밀한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중저음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치명적으로 들렸다. 강준호가 저지른 지속적인 기업 자금 유용에 대한 민사소송 초안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청구액은 250억 원입니다. 250억 원은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 손실과 허위 자산 동결을 포함합니다. 아주 만족스럽군요. 이사회에서의 그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익명의 대주주로서 사모님께서는 절대적인 거부권을 행사하시게 될 겁니다. 위자료 없는 불명예 해고 통지서는 제 책상 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지막 밤에 자산을 전면적으로 청산하라는 사모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따뜻함이라고는 없는 순전히 계산된 만족감을 반영하는 미소였다. 대한그룹에 있는 우리 주식에서 발생한 누적 배당금과 수조 원의 자본 이득은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님? 오늘 현금화할까요? 최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 모든 것을 내 아이 계좌로 재투자하세요. 준호는 그곳에 접근할 틈이 전혀 없어요. 그는 자기가 가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꼭두각시 이사 월급으로는 내 부동산 하나 세금도 못 낼 겁니다. 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들의 신원에 대한 최종 조치는 무엇입니까, 사모님? 우리 협력은행이 즉시 공식적인 차단 서한을 발송하도록 하세요. 내가 그들의 비밀 결혼식 날 폭탄을 터뜨릴 때 강준호와 박수진이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공식적으로 등재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나를 그저 얹혀 사는 한심한 여자라고, 기생충이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나는 그들이 빨아먹던 숙주나무가 사실은 독나무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 겁니다. 그럼 그들의 물리적 자산은요? 옷, 차, 훔친 보석들 모두 압류하세요. 그들의 하객들 눈앞에서 잔인하게 압류하세요. 나는 김 여사가 자신의 며느리가 어떻게 발가벗겨지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그 후 그들을 철도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으로 던져버리세요. 그들의 거만한 몸이 매일 아침 하수구 냄새를 맡게 하세요. 나는 그들이 역사 속 쓰레기로서의 운명을 한탄하며 우는 노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령이 아주 명확하게 접수되었습니다. 박민지 사모님. 통화가 즉시 끊겼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동결 과정은 완벽하게 끝났다. 지금까지 준호의 오만함과 수진의 탐욕을 먹여 살려온 재정적 혈류는 완전히 끊어졌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마치 투명한 단검에 동맥이 막 베인 사람처럼 그들의 몸은 현실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오만함에 남은 피로 여전히 춤추고 파티를 즐길 수 있다. 그들의 결혼 파티는 곧 그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가장 성대한 장례식 무대가 될 것이다.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3주가 지났다. 땀과 고도의 주식 포트폴리오 조작으로 내가 지은 이 호화로운 저택, 이 궁전은 이제 완전히 값싼 서커스장으로 변해버렸다. 일부러 조금 열어둔 손님방 문틈으로 나는 내 남편과 내 여동생의 비밀 결혼식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엿보았다. 나는 여전히 낡고 색바른 꽃무늬 몸준 바지를 충실하게 입고 있었다. 이제는 커진 배를 더욱 꽉 조이는 이 옷을 입고 곧 길거리로 치욕스럽게 쫓겨날 무력한 여자라는 역겨운 역할을 연기했다. 거실에서는 수진과 김 여사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켜져 있는 100인치 평면 TV 소리를 압도하며 서로 메아리쳤다. 그 방은 이제 유럽의 최고급 디자이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상자 더미로 가득 찼다. 권력의 환상에 취한 값싼 불륜녀 수지는 마치 위대한 왕국을 막 정복한 여왕처럼 그 사치품의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 프랑스 실크 웨딩드레스 좀 보세요. 가격이 거의 4억 원에 달해요. 수진이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눈부신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이 뿌려진 반짝이는 흰 드레스를 들어 올렸다. 준호 오빠가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긁으라고 했어요. 우리 결혼식은 올해 최고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면서요. 어떤 하객도 감히 새로운 이사부인의 지위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고요. 김 여사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그 불법적인 물건 더미를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반짝였다. 물론이지, 얘야. 준호는 성공한 남자고 우리 집안의 자랑스러운 훌륭한 이사야. 그는 너처럼 품격 있는 여자와 어울리지. 이 호화로운 집에 얹혀 사는 촌뜨기 여자와는 어울리지 않아. 김 여사는 마지막 문장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내 방 쪽으로 아주 냉소적인 시선을 던졌다. 나는 소리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내 방의 고요함 속에서 지독히 차가운 비대칭 미소가 내 입가에 번졌다. 그들 둘은 정말로 진짜 기생충이었다. 사실은 내 회사의 하찮은 하수인에 불과한 남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는 것만으로 권력을 느낀다는 점에서 한심한 존재들이었다. 나는 방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가 내 믿음직한 초고도 암호화 노트북을 켰다. 모니터 화면은 푸른빛을 발산하며 더 이상 한 점의 동정심도 없는 내 얼굴의 실루엣을 비췄다. 나는 대한그룹의 주요 데이터와 직접 연결된 은행 감시 시스템을 열었다. 팝업 창이 나타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붉은 숫자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강준호가 자랑하던 블랙카드의 거래 기록이었다. 웨딩드레스 4억, 5성급 호텔 볼룸 대여 2억 5천만, 프리미엄 케이터링 업체 1억 5천만,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강남 펜트하우스의 새 가구를 채우기 위한 5억 원의 현금 인출 거래였다. 이전에 어리석은 불법 자동이체 방식으로 구매했던 그 웅장한 부동산. 내 손가락은 그들의 허구적인 빚의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테이블 표면을 천천히 두드렸다. 단말기가 결제 영수증을 인쇄할 때마다 내 시스템은 즉시 그 데이터를 합법적인 법적 증거로 복사했다. 준호는 내가 만난 남자 중 가장 멍청했다. 그는 기업 블랙카드가 이 사회가 그의 업적에 대해 하사한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조작한 은행 보안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모든 거래를 계산대에서는 승인된 상태로 두지만 주요 결제 관문에서는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회사 돈은 그 사치를 지불하기 위해 실제로 나간 적이 없었다. 대신 내 은행 알고리즘은 수진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그것을 강준호 명의의 아주 높은 이자의 개인 대출로 전환했다. 그 블랙카드는 더 이상 그들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이는 독성 자산에 불과했다. 수진이 세명품 가방을 들고 행복하게 웃을 때마다, 그리고 김 여사가 비싼 트러플 요리를 칭찬할 때마다 그것은 그들 둘의 재정적 관에 박히는 추가적인 못이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정말 역겨운 거만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마치 큰 전쟁에서 이긴 로마 황제처럼 들어왔다. 남성적인 향수와 비싼 시가 향이 그의 몸에서 강하게 풍겼다. 수지는 즉시 그의 품에 안겨 김 여사가 오히려 활짝 웃으며 축복하는 앞에서 장난스러운 키스를 퍼부었다. 오늘 쇼핑은 어땠어, 자기? 우리 큰 날을 위해 원하는 건 다 구했어? 준호는 꾸며낸 중저음 목소리로 물으며 내 동생의 등을 소유욕 강하게 쓰다듬었다. 완벽했어요, 오빠. 최고의 업체들은 모두 완납했어요. 내 드레스, 웅장한 웨딩홀, 고급 케이터링 전부 끝났어요.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이에요. 수진이 애교를 부리며 준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지러 손님방에서 나왔다. 피곤하고 극도로 우울한 임신한 여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발을 질질 끌며 비틀거리며 걸었다. 준호는 눈꼬리로 나를 쳐다보며 마치 시야를 방해하는 파리를 보는 것처럼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내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싸기 시작했다니 다행이군, 민지. 내가 식당 근처를 천천히 지나갈 때 준호가 얼어붙은 톤으로 꾸짖었다. 3일 후면 나와 수진의 결혼 파티가 성대하게 열릴 거야. 그 화려한 행사가 끝나면 이 집에서 네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네 위자료는 다음 달 초에 송금해 줄게. 내 사회적 계급에 맞는 값싼 월세방이나 찾아봐. 나는 눈썹 뒤에 살기를 감추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오빠 알겠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일부러 떨리게 만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넌 우리 상류층 환경에 있을 자격이 없어. 분수를 좀 알아라, 이 기생충아. 김 여사가 거칠게 코웃음을 치며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덧붙였다. 수진과 준호의 경멸적인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그 백수를 절대적인 치명적인 평온함으로 마셨다. 그들의 값싼 욕설은
오늘 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였다. 내 개인 법의학 감사 보고서는 이제 수백 페이지에 달하며 준호의 모든 재정적 죄악을 마지막 원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2층 서재에 나무 벽 뒤 강철 금고 안에 250억 원짜리 민사소송 서류가 깔끔하게 인쇄되어 즉시 상업법원에 제출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아주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그림자 속 집행관인 내가 이사장의 자리에서 절대적인 거부권을 쥐고 강준호를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불명예스럽게 해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마지막 밤 4억 원짜리 드레스가 수진의 몸을 재단 위에서 감싸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자존심의 모든 기반을 쓸어버릴 자산 청산의 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나는 감정 없이 꼿꼿이 서서 그들이 5성급 호텔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강제로 쫓겨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강준호의 이름은 즉시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의 모든 경력과 재정적 미래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내가 내일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조언의 자본이득은 그들이 한 방울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이 환상으로 가득 찬 너희들의 호화로운 파티를 즐겨라, 배신자들아. 왜냐하면 호텔 볼룸의 화려한 불빛이 강제로 꺼진 후 너희들의 새 집은 먼지투성이 도시 외곽의 허름한 오두막에 불과할 테니까. 너희들은 폐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의 인사를 받으며 깨어날 것이다. 더 이상 삶의 방향을 잃은 노숙자로서 낡은 골판지를 깔고 잠들 것이다. 그리고 이 가족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너희들의 이름은 오직 너희들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산산조각 난 역사 속 쓰레기로만 기억될 것이다. 자비는 없다. 오직 정밀한 숫자 계산과 절대적인 집행뿐이다. 너희들이 편히 숨 쉴 시간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한낮의 태양이 수도의 아스팔트를 불태웠다. 마치 강준호의 호화로운 삶의 환상의 마지막 날을 축하하는 듯했다. 집에서는 3마리의 기생충이 자신을 돌보느라 바빴다. 준호는 집으로 고급 마사지 서비스를 주문했다. 한편 값싼 불륜녀 수진과 김 여사는 결혼 전 관리를 위해 VIP 살롱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내가 손님방에 틀어박혀 그들의 궁전에 얹혀 사는 쫓겨난 여자로서의 내 운명을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현실은 나는 방금 내 지주회사 소유의 마천루의 개인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막 나왔다. 50층에 있는 이 회의실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고 방탄유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검은 대리석 테이블 건너편에는 내 수석 변호사 최 변호사와 내 신원의 비밀을 지키기로 맹세한 2명의 선임 공증인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준호와 수진의 미래에 최대 폭발력을 가진 시한폭탄이 될 두꺼운 서류철 더미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민지 사모님. 최 변호사가 붉은 표지의 서류철을 내 쪽으로 밀며 말했다. 이것은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한 민사소송 서류입니다. 박수진의 계좌로의 불법 자동이체 자금 흐름에 대한 법의학 감사 증거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 있는 숫자들과 겹겹이 쌓인 조항들은 내 여동생이 숭배하고 있는 수억 원짜리 웨딩드레스보다 훨씬 더 매혹적으로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다. 정신적 손해배상 및 자산 동결 청구는 오늘 아침 상업법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강준호가 지불해야 할 총부채는 250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일 파티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한 모든 신용카드는 사모님께서 독성 자산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의 개인 은행 빚은 오늘 밤 폭발할 겁니다. 최 변호사가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설명했다. 그의 눈은 깊은 존경심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기업,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에게만 주어지는 존경심. 나는 그 거래 내역 위로 검지 손가락을 스쳤다. 모든 페이지는 내 남편의 어리석음의 현현이었다. 준호는 케이터링, 장식,
그리고 수진의 드레스 청구서에 서명한 것이 사실은 최대이자의 무담보 채무인정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체크메이트. 나는 내 아끼는 황금 펜을 집었다. 단호하고 끊어지지 않는 한 번의 선으로 나는 인지 위에 서명했다. 검은 잉크가 종이 섬유에 스며들어 강준호와 내 여동생의 운명을 영원히 봉인했다. 이어서 최 변호사는 검은 벨벳 표지의 두 번째 서류철을 내밀었다. 대한그룹 임시주주총회 결정서. 이것은 나의 마지막 걸작이었다. 익명의 대주주로서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절대적인 거부권을 사용했다. 나는 그 결정 초안을 꼼꼼히 읽었다. 강준호는 운영 이사직에서 해임될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고 퇴직금도 보험도 없이 그리고 그룹 산하 어떤 회사에서도 추천서를 받을 수 없게 금지되었다. 금융계에서의 그의 지위는 즉시 영구적으로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갇힐 것이다. 다른 회사에서 이사가 되거나 고급 주택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고사하고 중고차 할부를 하는 것조차 그의 이름은 모든 국가 금융 시스템에서 가차없이 거부될 것이다. 내일 밤 그들이 재단 위에 있을 때 자산을 잔인하게 청산하세요. 빙하처럼 차가운 톤으로 내가 명령했다. 내 목소리는 유리벽에 반사되어 울렸다. 그가 불법적으로 구입한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비우세요. 집의 주 차고에서 모든 스포츠카를 견인하세요. 모든 문 접근을 차단하세요. 그들이 파티에서 돌아왔을 때 단단히 잠긴 철문과 길거리 아스팔트에 버려진 그들의 값싼 옷이든 여행 가방만 발견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집행관 사모님. 모든 내부 보안팀과 법원 집행관은 대기 상태입니다. 한 가지 더. 나는 대도시의 전경을 보여주는 창밖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덧붙였다. 어제 내가 요청한 허름한 부동산 구매는 처리했습니까? 최 변호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차가운 전문적인 미소. 처리했습니다, 사모님. 강준호 명의로 철도 변두리 빈민가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을 구입했습니다. 중개인 없이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 오두막은 습지 위에 서 있고 벽은 썩은 합판으로 만들어졌으며 불법 쓰레기 처리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는 작게 웃었다. 아주 건조한 웃음소리. 완벽하군요. 법원에 채무 독촉장을 발송할 합법적인 주소가 필요하니까요. 김 여사의 거만한 몸과 수진의 부드러운 피부가 매일 아침 하수구 냄새를 맡게 하세요. 나는 그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노숙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공증인 사무실을 떠났다. 내 뱃속의 아기는 약한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손을 더럽히지 않고 적을 섬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어머니로부터 왕좌를 물려받을 것이다. 집에 다시 도착했을 때 마지막으로 딱딱한 정적이 나를 맞았다. 나는 이 답답한 손님방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그 반사된 모습에는 여전히 내 믿음직한 가면이었던 낡고 색바랜 꽃무늬 몸집 바지가 붙어 있었다. 김 여사가 매일 아침 나를 욕할 특권을 가졌다고 느끼게 하고 내 동생이 성공한 남자를 빼앗아 이겼다고 느끼게 만든 그 의상. 나는 그 값싼 천의 섬유를 더듬으며 그들이 나를 그들의 삶의 기생충으로 여기며 던진 모든 모욕을 기억했다. 그들은 정말 눈이 멀었다. 나는 긴 숨을 들이쉬고 그 옷을 몸에서 벗었다. 천은 대리석 바닥으로 조용히 떨어졌고 마치 거짓의 족쇄를 깨는 소리 같았다. 억압받는 바보 안에 아울리아의 정체성도 무너졌다. 나는 비밀여행 가방 옷장으로 가서 미드나잇 블루 색상의 고급 디자이너 인부복을 꺼냈다. 순수한 귀족적 아우라를 발산하는 뼈 색깔의 실크 블레이저와 매치했다. 나는 날카로운 화장으로 얼굴을 꾸미고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 올리고 파텍 필립 다이아몬드 시계를 찼다. 이제 거울에서 나를 마주보는 여자는 그들이 먹고 사는 곳을 관장하는 거대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절대적인 지배자이며 그들의 오만함을 쓸어버릴 폭풍이었다. 나는 몇 가지 개인 서류를 리모와 로고가 박힌 기내용 여행 가방에 넣었다.
이 방에는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내일 밤 수진과 준호가 재단에서 웃느라 바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있는 바닥이 재정적 지옥의 밑바닥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당겨 집안의 정적을 깼다. 밖으로 나가 영원히 문을 닫기 전에 나는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잘 있어라 환상이여. 내일 밤 나는 그들이 볼룸의 수정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신성한 서약을 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나는 김 여사가 가슴을 펴게 내버려 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의 절정에서 나는 걸어 들어가 그들의 사회적 사망 선고를 직접 낭독할 것이다. 내가 내일 얻을 모든 자본 이득은 그들의 절망의 눈물과 정비례할 것이다. 강준호, 박수진. 그리고 김 여사의 이름은 상류층 사회에서 지워지고 가치 없는 역사 속 쓰레기로 신분이 바뀔 것이다. 완전한 선멸의 집행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5성급 호텔의 볼룸은 내 동생의 촌스러운 집착 그대로 베르사유 궁전처럼 꾸며졌다. 거대한 수정 샹들리에가 방 전체에 황금빛을 반사하며 역겨운 달콤한 향기를 퍼뜨리는 수천 송이의 수입 백장미를 비추었다. 거만하게 솟아오른 제단 위에서 강준호는 상아색 턱시도를 입고 늠름하게 서서 4억 원짜리 실크 드레스를 입은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값싼 불륜녀는 활짝 웃으며 대부분이 내 회사 동료들인 수백 명의 상류층 하객들에게 하얀 치아를 드러내 보였다. 맨 앞줄에는 눈부신 장식이 달린 브로케이드 한복을 입은 김 여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둘러져 있었고 손은 다른 이사 부인들에게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자랑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성공한 남자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아주 즐기는 듯 보였다. 그들은 모두 환상 속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곧 자신들의 목을 조를 독성 자산인 신용카드로 산 샴페인으로 건배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기생충에 불과했던 나에 대한 거짓된 승리를 축하했다. 그들은 진짜 자산 청산이 바로 오늘 밤 그들의 집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밤굿이 정각. 집행관이 무대에 오를 시간. 금으로 조각된 볼룸의 정문이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보안 요원에 의해 활짝 열렸다. 부드럽게 흐르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갑자기 어색하게 멈췄다. 수천 쌍의 눈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향했다. 나는 절대적인 평온함으로 걸어 들어갔다. 더 이상 내 몸에는 낡은 몸찜 바지가 없었다. 오늘 밤 나는 임신한 배를 순수한 귀족의 우아함으로 돋보이게 하는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파리 디자이너 케이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내가 신은 보테가 베네타의 낮은 굽 구두는 두꺼운 붉은 카펫 위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또각거렸다. 내 목은 이 방의 모든 촌스러운 장식을 10배는 살 수 있는 가치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혼자 오지 않았다. 내 오른쪽에는 내 믿음직한 철권의 기업 변호사 최 변호사가 걷고 있었다. 내 뒤에는 정장을 입은 위엄 있는 5명의 남자가 깔끔하게 줄을 섰다. 그들은 대한그룹의 이사회 멤버들이었다. 준호가 그토록 숭배하던 최고위층들, 볼룸 전체에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거만하게 웃던 준호의 얼굴이 나를 보자 서서히 창백해졌다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김 여사는 손에 든 음료에 거의 사례가 들 뻔했다. 한편 수지는 혼란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남편의 팔을 꽉 잡았다. 민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준호가 재단 위에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어색함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는 수진의 손을 놓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나를 거칠게 가리켰다. 누가 널 들여보냈어? 이 뻔뻔한 여자야. 동정이라도 구하러 온 거냐? 김 여사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에게 서둘러 다가왔다. 어이, 미친 여자. 당장 여기서 나가. 감히 내 아들의 행복한 날을 망치다니.
넌 이미 이혼당했어. 넌 우리 가족에 얹혀 살았을 뿐이야. 경비원, 이 기생충 같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수진이 재단 위에서 소리쳤다.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다. 언니, 제발 우리를 존중해줘요. 스스로를 망신시키지 마세요. 준호 오빠는 더 이상 언니를 사랑하지 않아요. 패배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볼룸 한가운데 재단에서 5미터 떨어진 곳에 멈췄다. 나는 그들 셋을 차례로 쳐다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남극의 빙산처럼 차가운 미소였다. 동정, 패배.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날카롭고 무거운 억양에 온 방이 침묵에 잠겼다. 최 변호사가 재빨리 내게 무선 마이크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것을 켰다. 동정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강준호 씨. 내 회사에 오물을 치우러 왔어요. 준호가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그의 웃음소리는 억지스러웠다. 내 회사, 환각에 빠졌군, 민지. 넌 그저 실업자 주부일 뿐이야. 나는 뒤를 살짝 돌아보며 그동안 준호의 최고 상사로 알려진 대한그룹의 한동호 회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한동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역겨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준호를 쳐다보았다. 말 조심해, 강준호. 한동호가 단호한 중저음 목소리로 꾸짖었다. 자네는 지금 대한그룹을 관장하는 지주회사의 절대적인 대주주이자 합법적인 소유주이신 박민지 사모님과 마주하고 있네. 죽음 같은 침묵이 볼룸 전체를 짓눌렀다. 수천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강준호의 얼굴은 마치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해졌다. 수진의 입은 크게 벌어졌고 김 여사는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쳐다보았다. 그래요, 강준호 씨. 나는 천천히 그의 오만함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도록 모든 단어를 곱씹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운영 이사 자리는 내 선물이었어요. 당신의 한심한 남성적 자존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선물. 이럴 리 없어. 거짓말이야. 이건 다 속임수야. 준호가 더듬거렸다. 그의 몸은 무대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입은 화려한 턱시도는 이제 헐렁한 광대옷처럼 보였다. 속임수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붉은 서류철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속삭였다. 이 서류철 안에는 당신의 모든 불법 자동이체 계획을 폭로하는 완전한 법의학 감사 보고서가 들어있어요. 당신은 회사 운영 자금을 훔쳐 내 동생에게 55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사줬죠. 앞 테이블의 이사 부인들에게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상류층 여성으로서의 수진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대주주로서 오늘 밤 나는 전체 이사회 앞에서 내 절대적인 거부권을 사용합니다. 나는 이제 순수한 공포를 발산하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준호, 당신은 오늘 밤부로 퇴직금도 추천서도 없이 불명예 해고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이름으로 250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 건물은 즉시 경멸이 가득한 수군거림으로 시끄러워졌다. 하지만 어떤 동료도 감히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언니, 우리한테 이럴 순 없어요. 수진이 흐느꼈다. 그녀의 예쁜 얼굴은 이제 공포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더 이상 그녀가 기생충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가릴 수 없었다. 입 닥쳐, 수진. 넌 값싼 도둑에 불과해. 내가 차갑게 대꾸했다.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차고 자랑스러웠어? 이 파티가 자랑스러워? 준호 오빠가 이 모든 서커스 비용을 대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청구서는 내 회사에서 절대 지불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이름은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올렸어. 너희 둘은 공식적으로 파산이야. 김 여사가 갑자기 붉은 카펫 위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다리는 더 이상 격렬하게 떨리는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짝퉁 에르메스 가방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민지야,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며 내 구두 끝을 잡으려 했다. 나는 마치 전염병처럼 역겨운 그녀의 손길을 피하며 살짝 뒤로 물러섰다. 나 만지지 마세요, 김 여사님. 제가 얹혀 산다고 하셨죠? 아시다시피 당신이 살던 그 호화로운 저택은 제 개인 포트폴리오 배당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제 보안팀이 제 집과 수진의 펜트하우스에서 당신들의 모든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치우고 있어요. 그들 셋은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나를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큰 착각이야. 내 목소리가 방 전체의 재판의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내가 내일 아침 얻을 자본이득은 너희들을 위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오늘 밤부터 철도 변두리의 허름한 오두막을 찾을 준비나 해. 너희들 폐가 하수구 냄새에 익숙해지도록 해. 왜냐하면 그곳이 너희들 같은 배신자 노숙자들에게 어울리는 곳이니까. 내 인생에서 너희들은 곧 잊혀질 역사 속 쓰레기일 뿐이야. 준호가 제단 위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재정적, 사회적 파멸은 동시에 일어났다. 그가 바보 같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여자에 의해 무자비한 정밀함으로 처형되었다. 나는 우아하게 돌아서서 집행 과정을 지켜보던 최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최 변호사님, 나는 완전한 권위로 불렀다. 지금 물리적 압류를 집행하세요. 내가 그 지시를 내리는 순간 볼룸의 정문이 다시 열렸다. 검은 제복을 입은 기업 내부 보안 요원과 법원 집행관 부대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들은 내적들의 몸에 아직 붙어있는 모든 보석과 덧없는 사치를 벗길 준비를 했다. 오늘 밤 그들은 궁전이 아닌 차가운 아스팔트 길거리로 돌아갈 것이다. 검은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과 법원 집행관들의 단호한 발걸음이 호텔 볼룸을 갈랐다. 마치 죽음의 천사가 영혼을 거두러 온 듯했다. 대부분이 대한그룹의 이사진, 고위급 관리자, 그리고 비즈니스 동료들인 수백 쌍의 하객들의 눈은 이제 화려한 재단 무대를 향해 공포의 찬 시선으로 고정되었다. 더 이상 로맨틱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없었다. 남은 것은 숨막히는 침묵과 내 여동생의 억눌린 흐느낌뿐이었다. 오늘 밤 하루의 여왕이 되는데 실패하고 자신의 침을 삼켜야만 했던 그 값싼 불륜녀. 나는 완벽하게 꼿꼿한 자세로 서서 이제 내 발밑에서 떨고 있는 3명의 비천한 인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항상 낡은 몸뜬 바지를 입던 바보 아내의 역할은 오늘 밤 공식적으로 묻혔다. 나는 집행관이다. 여러분, 임무를 수행하세요. 이 순간부터 물리적 자산 청산을 시작합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명령했다. 하지만 내 어조의 확신은 방 전체에 치명적으로 울려 퍼졌다. 집행관 팀은 아주 신속하게 재단 계단을 올랐다. 강준호, 식탁에서 이혼 서류를 건넬 때 그토록 오만하고 권위적이었던 내 전남편은 이제 비참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물러서려 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와 목을 적셔 그의 깔끔하고 비싼 머리 모양을 망가뜨렸다. 하늘을 찌를 듯 높았던 그의 자존심은 이제 산산조각 났다. 죄송합니다. 강준호 씨. 저희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상업법원의 공식 압류 명령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수석 집행관이 지독히 무미건조한 중저음 목소리로 말하며 강준호의 얼굴 바로 앞에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내밀었다. 지갑, 모든 기업 신용카드, 손목의 롤렉스 시계, 그리고 VIP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스포츠카 열쇠를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250억 원의 민사소송에 대한 압류 증거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 돼.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나는 이 회사의 운영이사야. 준호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위엄을 잃었다. 그는 아주 역겨운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민지, 제발 내 동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키지 마.
내가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할게. 나는 아주 침착하게 무대 앞으로 다가갔다. 동료? 강준호 씨, 당신 동료가 아니에요. 나는 한 점의 공감도 없는 텅 빈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 절대적인 거부권으로 불명예 해고되었어요. 당신은 직업도 퇴직금 한 푼도 없고 당신 이름은 이미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영구적으로 등록되었어요. 당신이 거만하게 몰고 온 그 스포츠카는 내 개인 지주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요. 당신 지갑 안에 신용카드. 그것은 청구서가 당신을 무덤까지 쫓아갈 독성 자산이에요. 지금 당장 모든 물건을 넘기지 않으면 그들이 여기서 당신을 발가벗길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격렬한 떨림으로 준호는 자신의 값비싼 시계를 풀고 차 열쇠와 가죽 지갑을 건넸다. 그는 정말로 전 세계의 눈앞에서 그의 모든 남성적 오만의 상징을 박탈당했다. 내 관심은 그 후 천천히 수진에게로 향했다. 내 동생은 흐느껴 울며 이제는 보호자로서 전혀 쓸모가 없어진 준호의 팔을 쥐어짰다. 그녀의 날씬한 몸을 감싼 4억 원짜리 흰 실크 드레스는 이제 살아있는 시체를 감싼 값비싼 수혜처럼 보였다. 박수진 씨. 타협 없는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간 여성 집행관이 말했다. 당신이 착용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걸이, 팔찌는 회사 자금을 이용한 불법 자동이체 거래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당장 풀어주세요. 그것은 당신 소유가 아닙니다.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준호 오빠가 내 역사적인 결혼식을 위해 사준 거야.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필사적으로 떨리는 두 손으로 목을 가렸다. 그녀는 엄청난 패닉과 섞인 증오로 나를 쳐다보았다. 언니는 정말 악한 여자야. 아주 잔인한 언니야. 언니는 이미 부자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내 물건들을 빼앗으려는 거야? 나는 작게 웃었다. 듣는 사람 누구든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주 차가운 웃음이었다. 내 물건을 빼앗는다고 큰 착각이야, 수진. 넌 방금 내 언니 회사에서 의식적으로 돈을 훔쳐 내 값싼 라이프 스타일을 꾸려나갔어. 넌 내 피를 안에서부터 역겹게 빨아먹는 기생충이야. 그 보석을 내 손으로 직접 풀지 않으면 이 법원 직원들이 널 쳐다보는 모든 동료들 앞에서 강제로 풀어버릴 거야. 수지는 2명의 여성 직원이 강제로 그녀의 팔을 잡고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서 풀어낼 때 자신의 운명 한탄하며 울부짖었다. 보석의 반짝임은 법원 증거물 비닐봉지 안으로 옮겨졌다. 수진의 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나무 무대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그토록 숭배했던 즉석부의 환상이 사라진 것을 슬퍼했다. 무대 아래 구석에는 김 여사가 여전히 붉은 카펫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늙은 얼굴은 영혼을 잃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싼 브로케이드 한복 뒤에 주름진 손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다. 하지만 내 눈, 아주 작은 이상 징후를 보는데 익숙하고 고도로 훈련된 법의학 감사 전문가의 눈은 값싼 속임수에 속지 않았다. 김 여사님, 나는 그녀의 존엄성을 아주 경멸하는 귀족적인 톤으로 불렀다. 당신 오른손에 있는 그 24K 금팔찌. 내가 준호 계좌를 통해 준월 생활비 찌꺼기로 산 거 정확히 알고 있어요. 푸세요. 민지야, 얘야. 이게 엄마의 유일한 재산이야. 내 시어머니가 통곡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두꺼운 화장을 녹였다. 매일 아침 몸님 바지만 입는다고 나를 모욕하고 그녀의 집에서 얹혀 산다고 비난했던 그 늙은 여자가 이제 내 발끝에서 비참하게 기어다니며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내 엄마야, 얘야. 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내 양심은 어디에 있니? 양심, 나는 날카롭고 무자비하게 쏘아붙였다. 당신 아들이 임신 8개월인 아내에게 기생충 같은 여자를 위해 이혼을 통보하는 것을 축복했을 때 당신에게 양심이 있었나요? 당신은 내 접시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내 투자 포트폴리오로 산 호화로운 저택을 차지했지만 매일 자랑스럽게 나를 폄하했죠.
그 팔찌 푸세요. 김 여사님, 당신의 재산은 거짓일 뿐이에요. 김 여사는 히스테릭하게 울면서 두꺼운 금팔찌를 풀고 떨리는 손으로 직원에게 건넸다. 상류층 사교계의 여왕으로서의 그녀의 위엄은 무너졌다. 예전에 그녀를 존경했던 모든 하객들은 이제 그녀를 역겨움과 아주 비참한 동정심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모든 하객들과 호텔 경영진에게 알립니다. 내 목소리가 다시 마이크를 통해 방을 지배하며 울려 퍼졌다. 이 결혼 파티는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케이터링, 이 웅장한 웨딩홀 대여, 그리고 박수진 씨가 입은 웨딩드레스 청구서는 강준호 씨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호텔 측은 무대 위에서 무릎 꿇고 있는 저 불쌍한 남자에게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준호가 완벽한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하지만 카드가 거래가 성공했다고 했잖아. 그 카드는 청구서가 당신 집문으로 직접 배달되는 것을 지연시켰을 뿐이에요, 오빠. 내가 지독히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방금 오늘 밤 이 호텔에 수억 원을 빚졌어요. 입구에서 지켜보던 호텔 지배인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그는 즉시 호텔의 모든 보안 요원들에게 이제 완전히 파산한 준호를 포위할 준비를 하라는 손짓을 했다. 오늘 밤 내 복수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나는 우아하게 에메랄드 케이프 드레스를 정돈하며 질서정연하게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 그들을 물리적으로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었다. 사실, 숫자, 그리고 법이 아주 잔인하게 그 임무를 수행했다. 너희 셋,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앞에 있는 힘을 잃은 비참한 고기 덩어리들을 쳐다보았다. 내 보안팀이 집문을 잠갔어. 너희들의 값싼 옷은 아바스팔트 보도에 던져졌어. 오늘 밤 가장 어두운 도시 구석의 허름한 오두막이나 찾아가. 이 순간부터 하수구 냄새가 너희들의 새로운 향수야. 가치 없는 노숙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즐겨. 그 절망적으로 벌어진 입들에서 어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몸을 돌렸다. 비즈니스 동료들과 이사 부인들은 마치 경이로운 바다를 가르듯 나를 위해 자동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내 발걸음은 단호하고 아주 규칙적이었다. 이제 당황한 준호에게 지불을 요구하기 시작한 호텔 지배인의 거친 고함 소리로 소란스러워진 방을 떠났다. 수조 원의 자본이득이 내일 내 아이의 계좌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한편 3명의 배신자는 공식적으로 역사 속 쓰레기로 멀리 던져졌다. 오늘 밤 정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재정적 정밀함으로 집행되었다. 그리고 나, 박민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승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수도 서울의 밤 공기는 5성급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 아주 상쾌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 내 어깨 위에 짊어져야 할 거짓의 짐은 없었다. 부찌그 항상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낡은 몸청 바지를 입은 무력한 여자의 역할은 그 건물 안에서 영원히 죽고 묻혔다. 오늘 밤 나는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숨을 쉬었다. 방금 적들의 오만함의 동맥을 완전히 끊어버린 집행관. 내 등 뒤에서는 주 볼룸에서 들려오는 부끄러운 소동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오만했던 전남편 강준호는 수억 원에 달하는 결혼식 파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호텔 지배인과 보안 요원들에게 강제로 신문을 받고 있었다. 나를 폄하하기 위해 항상 자랑하던 기업 신용카드는 공식적으로 그의 목을 끝없는 즉석 빚의 굴레에 가두는 독성 자산이 되었다. 나는 VIP 현관에 대기하고 있던 짙은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의 뒷좌석에 탔다. 내 개인 운전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앞좌석에 앉은 최 변호사는 호텔 로비와 직접 연결된 CCTV 감시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태블릿을 켰다. 그들은 방금 호텔에서 거칠게 쫓겨났습니다. 박민지 사모님. 최 변호사가 그의 평탄하고 전문적인 중저음 목소리로 보고했다. 경영진은 강준호의 고급 휴대폰과 남은 귀중품을 임시 담보로 압수했습니다.
박수진 씨와 김 여사님은 다른 손님들의 역겨운 시선 아래 걸어서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병자처럼 보이는 그들을 태워줄 고급 택시 서비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급 택시를 찾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나는 지독히 차갑게 대답했다. 내 눈은 그들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금 당장 주 거주지로 차를 돌려 그들이 오늘 밤 정말로 노숙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얼굴 표정을 직접 보고 싶어. 내 고급차는 서울의 어두운 밤거리를 부드럽게 뚫고 나아갔다. 내 궁전이 서 있는 부촌을 향해 조용히 달렸다. 내 머릿속에서는 숫자 계산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오늘 내 주식 포트폴리오의 배당금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치솟았다. 엄청난 자본 이득을 기록했다. 환상적이었다. 내 계좌로 쏟아지는 모든 원한은 그 3명의 역겨운 기생충이 겪고 있는 절대적인 고통과 정비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20분 후 내 차는 우리 집 거대한 철문에서 길 건너편 무성한 떡갈나무 그늘 아래 부드럽게 멈췄다. 높이 4미터의 그 문은 이제 뚫을 수 없는 두꺼운 강철 사슬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울타리박 아스팔트 보도 위에는 5개의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가 쌓여 있었다. 그것은 내 보안팀이 실행한 1단계 물리적 자산 청산의 결과였다. 그들의 모든 값싼 옷, 김 여사의 모조품, 그리고 한 푼의 판매 가치도 없는 남은 쓰레기들. 모든 명품과 불법 자동이체로 얻은 보석들은 깔끔하게 압수되어 포장되어 상업법원 금고에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색바랜 낡은 택시 한 대가 문 앞에서 거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멈췄다. 준호가 먼저 내렸다. 그의 얼굴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초췌했다. 그의 상아색 턱시도는 이제 더럽고 공포의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를 뒤따라 수진이 내렸다. 그 값싼 불륜녀는 돌이 깔린 보도에 끌려 아랫단이 찢어진 4억 원짜리 실크 드레스를 힘겹게 들어 올려야 했다. 그들 뒤에는 김 여사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나를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가난한 여자라고 모욕할 때 항상 과시하던 사교계 명사의 오만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문으로 달려가 절망적으로 그 튼튼한 철창을 흔들었다. 열어. 지금 당장 문 열어. 누가 감히 내 집에 자물쇠를 채웠어? 그가 부촌의 밤의 정적을 깨고 소리쳤다. 물론 그에게 문을 열어줄 경비원은 아무도 없었다. 웅장한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그 보안 시스템은 내가 원격으로 완전히 장악했다. 수지는 눈앞의 검은 쓰레기 봉투에 자신의 낡은 몸된 바지와 값싼 옷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자 차가운 보도 위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언니의 행복을 빼앗아 쌓아 올린 화려함의 환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최 변호사가 내 차문을 열고 용서 없는 법 집행관의 위엄으로 길을 건넜다. 그의 등장은 준호와 김 여사를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게 했다. 안녕하십니까, 강준호 씨. 최 변호사가 피를 얼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는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내 쓰레기 봉투 더미 위로 던졌다. 그것은 당신의 민사소송의 공식 사본입니다. 당신이 수년간 저지른 금융범죄 법의학 감사 내역과 함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녹슨 열쇠 하나와 당신의 새로운 거주지 위치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열쇠? 이게 무슨 뜻이야? 준호가 굶주린 거지가 쓰레기통에서 남은 음식을 다투듯 그 봉투를 주우며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와 내 가족은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해? 나는 전직 이사야. 당신은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날카롭게 끊었다. 그 열쇠는 당신의 새 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박민지 사모님께서 거부권과 남은 선의를 사용하시어 당신들 3명을 위해 철도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오두막을 임대하셨습니다. 이제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영구적으로 차단된 당신들의 신원을 받아주는 곳은 그 누추한 곳뿐입니다. 김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기침이 나올 때까지 자신의 가슴을 쳤다. 오두막.
나는 누추한 오두막에서 살고 싶지 않아. 민지야, 너 어디 있니, 이 불효자식아. 감히 내 시어머니를 버려진 동물처럼 대하다니. 우리는 내 가족이야. 수십 년간 자신이 세상의 지배자인 양 행동했던 늙은 여자가 통곡했다. 나는 천천히 레버를 눌러 내 검은 차의 창문을 내렸다. 부드러운 V12 엔진 소리가 조용히 으르렁거렸고 그들의 절망적인 비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내 고급 가죽 시트의 편안함 뒤에서 그들을 쳐다보았다. 가족? 내 목소리가 빙하처럼 차갑게 흘러나와 주변 공기를 얼렸다. 가족은 서로의 피를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빨아먹지 않아. 너희들 셋은 우연히 내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탐욕스러운 기생충 무리에 불과해. 이제 그 나무는 강제로 그 영양분을 끊었어. 내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찬 준호의 망막을 정확히 꿰뚫었다. 너희들의 새로운 궁전을 즐겨. 너희들의 썩은 폐가 매일 아침 찌르는 듯한 하수구 냄새를 들이마시는데 익숙해지도록 해. 다시는 너희들의 역겨운 얼굴을 보이지 마. 언니, 제발 도와줘. 수진이 아스팔트 위를 기어 내 차로 다가왔다. 그녀의 남은 화장은 공포에 질려 우는 광대처럼 끔찍하게 번져 있었다. 나는 언니의 친동생이야. 오늘 밤 당장 준호 오빠를 떠나겠다고 약속할게. 하지만 제발 나를 길거리 거지가 되게 하지 마. 내 친동생은 내가 내 돈으로 산 침대 위에서 내 남편과 잠자리를 택한 바로 그 순간에 죽었어. 한 점의 용서의 틈도 없이 내가 쏘아붙였다. 나는 다시 버튼을 눌렀고 차창이 올라가 그들의 세계에 대한 접근을 영원히 차단했다. 가시죠, 기사님. 나는 운전사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다. 이 고급차는 천천히 움직여 그 부촌의 보도 가장자리의 비명과 고통의 더미를 남겨두고 떠났다. 이 순간부터 내 인생에서 그들의 역할은 끝났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기억할 가치가 없는 역사 속 쓰레기로 강등되었다. 완전한 재정적 파멸을 내가 선사했고 나는 내 왕좌를 향해 떠났다. 배신자들이 스스로 판 가난의 지옥에서 썩어가도록 내버려둔 채 아침에는 서울의 철도 변두리 빈민가에 온기를 주기를 거부했다. 그곳에는 벽의 하판이 흰개미에 갉아먹히고 검게 변한 습기 얼룩으로 장식된 반영구적인 건물이 서 있었다. 그 허름한 오두막 안에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세상을 지배할 꿈을 꾸던 3명의 인간이 웅크리고 있었다. 강준호, 박수진, 그리고 김 여사는 이제 차가운 흙바닥 위에 돌처럼 앉아 그들의 낡은 옷이 담긴 검은 비닐봉투 더미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건물 주변 공기는 문 바로 앞에 짙은 검은 도랑에서 피어오르는 하수구 냄새로 가득했다. 그 썩은 냄새는 공격적으로 폐를 찔렀고 김 여사는 이제 회색빛으로 변한 브로케이드 한복 끝으로 코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항상 사회적 지위를 숭배하던 그 허영심 많은 늙은 여자는 멈추지 않고 울었다. 밤새도록 자신의 운명이 방향 없는 노숙자로 전락한 것을 한탄하며 울부짖은 후 목이 말라 있었다. 그 좁고 답답한 방구석에는 수진이 떨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을 감싼 4억 원짜리 프랑스 실크 드레스는 이제 아스팔트와 도시거리의 먼지에 끌려 아랫단이 찢어져 있었다. 그 값싼 불륜녀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녀가 자랑하던 즉석부의 환상은 강제로 빼앗겼고 그녀가 숙주의 피를 빠는데 실패한 기생충에 불과하다는 잔혹한 현실만 남았다. 그녀는 구멍 뚫린 양철 지붕을 공포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에어컨도 은쟁반의 아침 식사를 가져다주는 하인도 상류층 생활도 없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오빠. 갑자기 수진의 쉰 목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소리쳤다. 그녀는 대나무 침상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준호의 얼굴을 가리켰다. 당신은 성공한 이사라고 했잖아. 그 호화로운 저택이 당신 거라고 했잖아. 당신이 그저 바보 같은 아내에게 얹혀 사는 하찮은 직원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 젊음을 당신에게 바치지 않았을 거야. 강준호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밑은 검게 변해 있었다. 그의 턱은 폭발하는 분노를 참느라 굳어 있었다. 예전에 그토록 높았던 그의 남성적 자존심은 이제 숨을 곳이 없었다. 그 값싼 입 닥쳐, 수진. 누가 너한테 다이아몬드랑 비싼 가방 사줬다고 생각해? 네가 계속해서 사치품을 졸라댔잖아. 끊임없이. 네가 그 빌어먹을 자동이체 시스템으로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썼어. 내 탐욕 때문에 민지가 내 목을 250억 원짜리 민사소송으로 졸랐다고. 그만해. 너희 둘 다. 김 여사가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것을 치며 소리쳤다. 너희 둘 다 멍청하고 쓸모없어. 준호야. 엄마는 몰라. 너는 지금 당장 나가서 돈을 빌려와야 해. 내 비즈니스 동료들을 만나. 내 엄마가 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썩어 죽게 두지 마. 나는 귀부인이야. 나는 이 시궁창 쥐들과 함께 숨쉬기에 어울리지 않아. 준호가 거칠게 얼굴을 쓸었다. 그의 눈은 절대적인 절망을 발산했다. 오늘 아침 해가 막 떴을 때 그는 이미 운을 시험해 보았다. 그는 3K물을 걸어 허름한 PC방으로 가서 남은 인맥에 접속하려 했다. 하지만 카르마의 법칙은 그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더 혹독하게 작용했다. 그의 모든 은행 접근은 차단되었다. 그의 이름은 영구적으로 붉은 잉크로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박제되었다. 예전에 그에게 아첨하던 전 동료나 공급업체에 전화할 때마다 그의 통화는 가차없이 거부되었다. 민지는 단순히 그를 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 집행관은 그의 범죄에 대한 법의학 감사 사본을 수도의 모든 기업 네트워크에 퍼뜨렸다. 준호는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역사 속 쓰레기로 인정받았다. 청소부 자리조차도 어떤 회사도 그를 쳐다보려 하지 않는 민사 수배자. 예전에 수십억 원짜리 수표에 서명하던 그 손은 이제 배고픔을 참느라 떨고 있었다. 그 허름한 오두막을 삼키는 절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강남 비즈니스 중심가의 한 마천루 60층에서 박민지는 완벽한 우아함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CEO 사무실의 방탄유리 벽 뒤에서 그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가 담긴 도자기 컵을 들고 그녀의 발 아래 펼쳐진 대도시의 전경을 마치 그녀가 이긴 거대한 체스판처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값싼 몸잼 바지를 입은 상처받은 여자의 흔적은 없었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게 꼿꼿했다. 그녀의 아우라는 왕좌의 상속인의 절대적인 권력을 발산했다. 그녀 뒤의 검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숨겨진 감시 카메라의 녹화 영상을 보여주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최 변호사는 그녀의 적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임대 오두막에 소형 시청각 장치가 장착되었는지 확인했다. 오늘 아침 우리 포트폴리오 보고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박민지 사모님. 최 변호사가 데이터를 읽으며 꼿꼿이 서서 말했다. 시장은 이 사진 개편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 주식은 오늘 증시 개장과 함께 5% 급등하여 수천억 원의 자본이득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강준호의 이름을 얽어맨 독성 자산인 신용카드 부채에 대한 연체료는 무자비하게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녀는 약간 고개를 돌려 땅바퀴벌레가 신발에 다가오자 히스테릭하게 우는 수진의 장면을 보여주는 태블릿 화면을 쳐다보았다. 민지의 눈에는 한 점의 동정심도 비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탐욕의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기생충 무리에 불과했다. 그 법원 채무 독촉장 사본을 매주 정기적으로 그 오두막 주소로 보내세요. 최 변호사님. 민지가 빙하처럼 차가운 톤으로 지시했다. 배달원이 그들이 남은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 정확히 배달하도록 하세요. 나는 그 청구서가 그들이 매일 삼켜야 하는 고통의 반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배신자를 위한 모든 무료 법률 구조의 틈을 내 거부권으로 막으세요. 명령이 완벽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사모님. 그 답답한 오두막 안에서 김 여사의 망상은 그녀의 금이 가기 시작한 정신의 마지막 방어 기제가 되었다. 민지가 분명 우리를 데리러 올 거야. 늙은 여자는 무릎을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분명 잠시 화가 났을 뿐이야. 내일이면 그녀의 운전사가 그 고급차를 몰고 올 거야. 그녀는 자신이 매일 고문했던 며느리가 이제 자신의 재정적 사신으로 변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한편 굶주림은 수진이 자존심을 버리게 만들었다. 그 여주인공은 모조 귀걸이를 빼서 벼룩시장에 팔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밖으로 나가자 한 무리의 이웃 아줌마들이 그녀를 역겨운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부패한 이사와 값싼 불륜녀에 대한 소문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가난해진 도둑에게는 동정심이 없었다. 오직 증오의 칭뿐이었다. 민지는 화면에 기록된 사회적 타락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부푼 배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자궁 속 아이는 앞으로 손댈 수 없는 깨끗한 제국을 물려받을 것이다. 정의는 눈물로 작용하지 않는다. 정의는 숫자와 절대적인 집행을 통해 작용한다. 배신자들이 서로를 먹어치워 문명의 먼지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 정의의 망치가 무자비하게 내려쳐진 지 2주가 지났다. 서울 북부 해안의 밤바람에 삐걱거리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지상의 지옥은 남은 삶의 찌꺼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강준호의 초췌한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의 흔적이 없었다. 전직 가짜 운영이사는 좁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얇아지고 곰팡이가 핀 판다 매트 위에 앉아 끝없는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인한 쓰린 배를 부여잡았다. 아주 습한 밤 공기가 흰개미에 갉아먹힌 합한 벽 틈새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예전의 중앙 냉방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익숙했던 그들의 폐에 이제는 일상의 산소 공급원이 된 짙은 하수구 냄새와 젖은 쓰레기 더미 냄새를 함께 가져왔다. 어두컴컴한 방 건너편에는 김 여사가 낡은 대나무 침상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피부는 아주 가려운 붉은 발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이 몸을 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했던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의 영향이었다. 예전에 반짝이던 그녀의 자랑스러운 브로케이드 한복은 이제 그녀의 연약한 몸을 감싼 더러운 걸레로 변해 있었다. 매일 아침 낡은 몸뺀 바지만 입는다고 며느리를 폄하하는 것을 즐겼던 그 허영심 많은 여자는 이제 절대적인 치욕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쉰 목소리로 잔인한 운명을 탓하고 좋지 않은 날씨를 탓하며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자신의 황금다리를 태워버린 자신의 탐욕을 탓하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극심한 빈곤은 순전히 물질적 거짓 위에 세워진 사랑에 대한 가장 완벽한 용매였다. 부엌 구석, 가스레인지도 없는 곳에서 박수진은 그 빈민가 쓰레기장에서 주운 깨진 거울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수백만 원짜리 미용 클리닉에서 항상 관리를 받던 그녀의 예쁜 얼굴은 이제 기름지고 칙칙했으며 검은 다크서클과 벗겨지는 갈라진 입술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값싼 불륜녀는 마침내 정신의 한계에 도달했다. 성공한 부자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쟁취했다는 웅장한 환상은 산산조각났다. 강준호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었다. 이제 오두막 구석에서 떨고 있는 그 남자는 공급원을 잃은 거머리에 불과했다. 은밀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수지는 남은 더러운 옷들을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에 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원 직원들의 초기 감시를 피하고 아직 압수되지 않은 몇 가지 가짜 예물 보석을 챙겼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오늘 밤 떠날 것이다. 그녀에게 이 역겨운 냄새 나는 곳에서 하룻밤 더 버티는 것은 서서히 자살하는 것과 같았다. 어디 가려고, 수진? 갑자기 준호의 쉰 마른 목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썩은 나무 문턱에 서 있던 수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준호는 힘겹게 일어나 연약한 벽에 몸을 기댔다. 예전에 항상 꼿꼿하고 맞춤,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던 그의 몸은 이제 걸어다니는 해골처럼 아주 마르고 야위어 보였다. 지난 12일 동안 그는 자존심을 버리고 도매시장에서 막노동꾼으로 일자리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영구적으로 박제된 그의 은행 신분과 민사 범죄 기록은 모든 현장 감독관이 그를 역겨운 시선으로 거부하게 만들었다. 그의 신원은 그의 전처에 의해 잔인하게 조작되어 전염성 있는 독성 자산이 되었다. 감히 그를 고용한 사람은 누구든 치명적인 기업 관료주의와 얽히게 될 것이다. 수지는 몸을 돌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날카로운 증오와 역겨움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준호를 쳐다보았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멀리 떠날 거야. 당신의 한심하고 쓸모없는 얼굴을 보는데 진절머리가 나. 오빠, 당신은 우리 엄마 앞에서 부자라고 했잖아. 훌륭한 이사라고 했잖아. 사실 당신은 그동안 내 친언니의 피땀에 얹혀 살던 가난한 거짓말쟁이에 불과했어. 그 값싼 입 닥쳐. 수진. 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서며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참았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수진의 팔을 아주 거칠게 잡았다. 누가 너한테 다이아몬드, 명품 가방, 비싼 관리를 사줬다고 생각해? 네가 계속해서 거지처럼 사치품을 졸라댔잖아. 끊임없이. 네가 나를 회사 운영 자금에서 불법 자동이체를 하도록 강요했어. 내 그 근거 없는 탐욕 때문에 민지가 250억 원짜리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나를 뿌리까지 가난하게 만들었어. 이 손 놔 이 자식아. 수진이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거칠게 저항하고 준호의 손등을 긁어 피가 나는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 모든 사치를 누릴 자격이 있어. 내 예쁜 얼굴과 몸매가 내 자산이야. 반면에 당신은 그 천재 같은 전처의 돈 없이는 절대 쓸모없는 멍청한 기생충일 뿐이야. 진정한 사랑에 대해 얘기해? 웃기지 마. 나는 당신의 편의시설과 돈만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나한테 값싼 김밥 한 줄도 사줄 수 없잖아. 완벽한 체크메이트. 수진의 독설이 준호의 남성적 자존심의 중심부를 정확히 꿰뚫었다. 항상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느꼈던 그 나르시시스트적이고 조종적인 남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현실에 아주 세게 뺨을 맞았다. 그가 가족 앞에서 필사적으로 변호했던 여자. 그녀를 위해 임신한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던 그 여자는 사실은 머물던 나뭇가지가 부러지자마자 다른 나무로 뛰어갈 준비가 된 기회주의적인 기생충에 불과했다. 소란과 비명은 마침내 불안한 잠에서 김 여사를 깨웠다. 늙은 여자는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수진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 굶주림, 그리고 좌절이 마침내 분출구를 찾았다. 이 독사 같은 여자야. 김 여사가 높은 고음으로 비명을 지르며 수진에게 돌진하여 민지의 동생의 긴 머리채를 아주 잔인하게 잡았다.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네가 내 아들을 유혹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대리석으로 뒤덮인 호화로운 저택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야. 네가 우리 행복을 망치러 왔어. 내 그 값싼 매력 때문에 내 며느리가 강제로 자산을 청산하고 우리를 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던져버렸어. 내 주름진 손 놔, 이 미친 할망구야. 수진이 지지 않고 소리치며 김 여사의 가슴을 잇는 힘껏 밀어 늙은 여자가 뒤로 날아가 대나무 침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김 여사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심하게 멍든 허리를 부여잡았다. 하지만 수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그녀의 모든 양심을 장악했다. 그녀는 신음하는 준호와 그의 어머니의 얼굴 바로 앞 더러운 흙바닥에 침을 뱉었다. 너희 둘 멍청한 인간들은 평생 노숙자로 이곳에서 썩는 게 마땅해. 이 도시의 역사 속 쓰레기로 남은 숨이나 즐겨. 나는 너희들의 썩은 배와 함께 가라앉는 걸 강력히 거부해. 수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젖은 좁은 골목의 어둠 속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흙바닥 위에서 무릎 꿇고 있는 준호를 남겨둔 채
한편 김 여사의 히스테릭한 울음과 고통의 울부짖음은 한밤중의 죽음의 멜로디처럼 아주 애처롭게 울려 퍼졌다. 사회적, 도덕적 식인 풍습으로 가득 찬 그 아주 역겨운 광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 도시 중심부의 미니멀리스트적인 우아한 디자인의 방음 작업실에서 박민지는 절대적인 평온함으로 자신의 듀얼 모니터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보안팀이 설치한 고해상도 감시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은 그 잔인한 싸움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민지는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로 황금펜을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궁전의 대리석처럼 차가웠다. 폭발적인 승리의 미소도 없었고 값싼 악당 같은 냉소적인 웃음도 없었다. 그녀에게 적들이 서로의 살갗을 벗기고 서로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은 그녀가 처음부터 설계했던 수학적 가설의 사실적 확인에 불과했다. 그들은 정말 굶주린 개처럼 서로를 뜯어먹고 있군요. 사모님. 최 변호사의 단호한 중저음 목소리가 그녀의 검은 대리석 책상 위 인터콤 스피커에서 들려왔다. 박수진 씨는 현재 다른 도시 외곽으로 향하는 야채 운송 트럭에 편승한 것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안팀이 추가적인 자산 압류 집행을 위해 즉시 그녀를 가로막아야 할까요? 그녀가 뛰게 놔두세요, 최 변호사님. 민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아침에 막 수십억 원을 돌파한 그녀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거대한 자본이득 급증을 보여주는 상승하는 녹색 곡선을 보여주는 두 번째 화면으로 차분하게 옮겨졌다. 그녀는 주머니에 현금 한 푼 없이 도망쳤어요. 국가기관으로부터 깨끗한 금융신원 없이 그녀는 결국 하급 매춘굴에서 몸을 팔게 될 겁니다. 자연 선택의 법칙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처리해 줄 겁니다. 그녀의 모든 회사 네트워크에서 통제권과 절대적인 거부권을 쥔 자로서 민지는 숨 쉴 틈 하나 주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봉인했다. 법의학 감사의 정밀한 기록은 기업법의 눈에 영구적으로 그들의 목을 쇠사슬로 묶었다. 그렇다. 그림자 속에서 손대지 않고 움직이는 냉혈한 집행관은 최고 형벌을 선고했다. 그들의 생명기관은 계속 뛰게 두되 동시에 그들의 모든 인간적 존엄성을 빼앗았다. 민지는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여 누추한 오두막을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을 껐다. 오늘 밤은 그 비천한 인간들의 존재로부터 시선을 끊었다. 우리 모든 법적 자원을 내일 아침 상업법원에서 예정된 강준호의 남은 자산 경매 절차에 집중하세요. 또한 최대 이자가 붙은 채무 독촉장이 매일 쉬지 않고 그 허름한 오두막 문 앞에 쌓이도록 하세요. 민지가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 톤은 모든 추가적인 논의를 끝냈다. 진정한 복수는 결국 항상 물리적인 살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복수는 당신이 법적 도구를 통해 적의 모든 자존심의 기반을 무너뜨린 다음 당신의 왕좌에 편안히 앉아 그저 그들이 생존을 위해 서로의 살을 찢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 누추한 곳에서 강준호와 김 여사의 남은 숨결은 세상의 카르마 법칙이 항상 자신의 그림자 속 집행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박민지는 그 집행관의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했다. 경찰차 사이렌이 철도 변두리 빈민가의 새벽 정적을 가르며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평화의 찌꺼기를 찢었다. 그날 서울 하늘은 짙은 회색빛을 띠었고 마치 그동안 거지 속에서 숨 쉬어온 허름한 오두막의 거주자들에게 동정을 베풀기를 꺼리는 듯했다. 강준호 예전에 항상 맞춤 정장을 자랑하고 낡은 몸예바지만 입는다고 아내를 폄하했던 그 오만한 남자는 이제 3명의 경찰관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왔다. 예전에 숫자를 조작하고 불법 자동이체 서류에 서명하는 데 익숙했던 그의 손은 이제 그의 움직임을 잠그는 차가운 쇠로 단단히 수갑이 채워졌다. 준호의 몸은 약하게 저항했다. 그의 맨발은 젖은 흙 위를 끌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경찰관이 자금 세탁 및 회사 자산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낭독하자
그의 눈은 절대적인 공포로 가득 차 커졌다. 전처로부터의 250억 원짜리 민사 소송 시리즈는 그를 철창 뒤에서 썩게 할 여러 겹의 징역형으로 변이했다. 그는 끝났다. 그의 모든 남성적 야망은 그를 순찰차 안으로 밀어넣는 경찰의 긴 총신부츠 아래에서 산산조각났다. 썩은 나무 문턱에서 김 여사는 젖은 흙 위로 약하게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다. 끌려가는 아들을 보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물은 주름진 뺨에 묻은 흙과 섞였다. 항상 얹혀 살고 며느리의 모든 재산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느꼈던 그 늙은 여자는 이제 혼자 남겨졌다. 더 이상 수진도 없었다. 어디론가 도망친 그 값싼 불륜녀, 김 여사는 공식적으로 자존심 없는 외톨이 노숙자가 되었다. 그녀의 폐는 오두막 앞에 찌르는 듯한 검은 하수구 냄새에 적응하도록 강요받았다. 숙주의 피를 너무 탐욕스럽게 빨아먹은 기생충에 대한 자연의 형벌. 그녀는 굶주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썩어가도록 버려졌다. 그들 셋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산채로 묻혔다. 가장 역겨운 역사 속 쓰레기로 영원히 낙인 찍혔다. 그 배신자 가족을 삼킨 빈곤의 냄새에서 멀리 떨어진 곳. 새로운 삶이 절대적인 호화로움으로 환영받고 있었다. 수도 중심부의 가장 고급스러운 사립병원 최상층에서 박민지는 5성급 펜트하우스처럼 디자인된 VVIP 병실 침대에 평온하게 기대어 있었다. 그 대조는 정말 놀라웠다. 그녀의 적들이 배수구 냄새 나는 공기를 들이마신다면 민지는 최고급 정화 시스템에서 나오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라벤더 향을 들이마셨다. 민지는 방금 아주 순조롭게 출산 과정을 마쳤다. 최고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그녀는 힘차고 건강하게 우는 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는 이제 방구석의 금으로 조각된 인큐베이터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자신이 단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손댈 수 없는 비즈니스 제국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이 세상에 막 태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귀족적인 여자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그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대도시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민지의 얼굴은 지독히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자비한 만족감을 발산했다. 그 아기에게 염색체를 기증한 남자에 대한 동정심은 그녀의 마음에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파괴의 배우인 민지는 진정한 정의가 결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정의는 숫자, 법의 힘, 그리고 재정 전략을 통해 설계되고 계산되고 집행되어야 했다. 그녀는 순종적인 여자의 역할을 멀리 던져버리고 적들의 산소를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권리를 쥔 집행관으로 완벽하게 진화했다. VVIP 병실의 마호가니 나무 문이 조용히 노크된 후 열렸다. 최 변호사가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 철권의 기업 변호사는 정밀한 검은 정장을 입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적 위엄을 발산했다. 그는 민지 앞에서 깊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고 그들의 재정 전쟁 계획의 최종 결론이 담긴 짙은 검은 가죽 서류처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지 사모님. 오늘 사모님의 지위를 완벽하게 할 최종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중저음 목소리로 인사했다. 사모님께서 명령하신 자산 청산 시나리오에 따라 강준호는 오늘 새벽 여러 혐의로 공식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구속 적부심 신청은 검찰에서 가차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우리 은행의 개입을 통해 그의 이름은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에 영구적으로 잠겼습니다. 민지가 창문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술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럼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허위자산 구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 변호사님? 모든 벌금 부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녀가 최상위 포식자의 권위를 암시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것이 평탄화되었습니다. 사모님. 최 변호사가 굵게 인쇄된 숫자들을 보여주며 보고했다. 복리 시스템이 적용된 모든 부채 청구서가 강준호 명의로 부과되었습니다.
그가 사모님께서 독성 자산으로 둔갑시킨 신용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자는 매주 2배로 불어납니다. 그는 이제 평범한 수감자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의 채무 노예이며 그의 감옥 월급조차 자동으로 삭감될 것입니다.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든 정보를 아름다운 클래식 교향곡처럼 받아들였다. 김 여사님에 관해서는 최 변호사가 담담하게 계속했다. 그 늙은 여자는 이제 정말로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은 음식을 먹고 예전에 거만하게 폄하했던 사람들의 동정심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진 씨는 내부 정보에 따르면 가짜 신분을 담보로 잡으려다 실패한 후 북부 해안의 사채 조직에 갇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길거리 깡패들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들 셋은 그들 자신의 기생충적 성격에 의해 체계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군. 민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뼈를 얼리는 바람처럼 울렸다. 그녀는 대리석 협탁 위의 마지막 법의학 감사 보고서와 법원 서류를 쳐다보았다. 인지가 붙은 그 서류들은 배신이 결코 구조적 지능을 이길 수 없다는 물리적 현현이었다. 이 사회에서 절대적인 거부권을 사용하여 민지는 물리적 폭력으로 손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치명적인 해충을 쓸어버렸다. 그녀는 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인격을 학살했고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들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천천히 시선을 그 고급스러운 유리 상자 안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는 아들에게로 옮겼다. 그 작은 존재가 그녀의 미래였다.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그녀의 투자, 포트폴리오 누적에서 나온 수조 원의 자본 이득을 누릴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인간. 그 아기는 비열한 부패자인 생물학적 아버지나 짝퉁 가방을 위해 양심을 판 재물에 미친 할머니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아이는 세상의 축을 돌리는 방법을 아주 잘 이해하는 어머니의 위엄의 그림자 아래에서 성장할 것이다. 조종적인 남자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 강인한 여자. 그날 아침 마철루 유리 건물의 반사로 황금빛으로 물든 VVIP 병실의 화려함 속에서 박민지는 조용히 그녀의 절대적인 독립을 축하했다. 그녀는 적들이 스스로 판 지상의 지옥에서 서서히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끝없는 빈곤과 치욕의 족쇄에 영원히 갇히게 했다. 그들에게는 결코 용서라는 단어가 없을 것이고 편히 숨쉴 두 번째 기회도 없을 것이다. 그림자 속 집행관의 정의는 아주 완벽하고 잔인하며 우아하고 한 점의 동정심도 없이 집행되었다. 그 값싼 배신자들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닫히고 단단히 봉인되었다. 훗날 계층의 정점에서 왕좌에 앉을 유일한 상속인을 남겨둔 채 그의 왕좌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영원히 어떤 비천한 존재에게도 결코 닿을 수 없을 것이다.